미국 경제의 역할이 축소되는 빈자리를 뭐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채울 텐데요. 그래서 교수님 책을 보면 신흥국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은 인구가 늘고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경제학을 뭐 거의 40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경제의 비밀은 인구에 있구나. 네, 당장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66세, 만 65세가 되거든요. 네. 65세가 되면 지공거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게 총계에서.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뭐 그거는 안 할 텐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소사에 접어들죠. 뭐 소득이 적으니까 덜 쓸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우리 이제 홍 기자님처럼 젊으면은 더 쓰고 더 벌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좀 아직 욕구가 좀 아직 살아있는. 예. 제가 뭐 인도, 베트남 같은 데 보면은 인구가 굉장히 젊거든요. 이 나라들은 앞으로도 최소한 5년 동안은 6 내지 7% 성장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떨어지니까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또 소비도 줄어들고. 그렇죠. 이런 인구 측면에서 보면은 인도, 뭐 베트남 이 인구가 굉장히 젊어 보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하면서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만 보더라도 세계 경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수출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비중, EU 선진국 비중 축소고요. 그동안 중국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날 때 26%까지 갔다가 23% 축소됐습니다만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베트남 뭐 이런 아시안 국가들이거든요. 네. 이게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0%에서 작년에 18.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젊고 많은 소비를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구 구조가 젊은데다도 주식 투자도 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인구가 이제 감소되는 측면 들어서서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지금 젊은 층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뭐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 시점에는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거둘 거고 이 부모 세대에 누린 그 경제적 부만큼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 지금 젊은 학생들은 글로벌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참 쉽지 않죠. 뭐 제가 지금 홍 기자님 젊었을 때 우리 경제가 10%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자리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고 정말 어렵게는 태어났지만 일자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인당 국민도 35,000달러, 작년에 좀 32,000달러로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 크게 개했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 못했으니까 자녀들한테 교육 투자는 엄청 많이 하죠. 문제는 뭐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게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문제는 연금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3대 개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그대로 놔두면 2041년에 정점 치고 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결국 우리가 뭐 해외 나가서 저는 아시아 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도 뭐 희망이 있는 게 아세안 경제가 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그리고 몇 가지 있거든요. 미국보다 잘하는 게 뭐 반도체 우리가 잘하죠. 2차 전지 잘하죠. 근데 요새 젊은 학생들 보면요. 삼성전자, 금융 좋은 공기업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가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거기가 1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BTS, 그 다음에 우리 오징어 게임, 이거 전 세계를 다 놀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해외에서. 그건 저희 세대들은 상품 만들어가지고, 전자제품, 자동차, 배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돈 벌었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은 금융으로. 지금 우리가 98년부터 경상수색자가 작년까지 1조 달러가 좀 넘었었거든요.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번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 돈이 지금 국민연금이 주로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돈을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저는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금융으로 좀 국부를 많이 늘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장이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뭐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아시아 시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책에 따르면 집값을 움직이는 첫 번째 요소는 금리가 아니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였죠, 교수님? 네, 그래서 그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걸 통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금리도 처음에는 중요하죠. 대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금리에 떨어졌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경기였거든요. 네, 경기 중에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 순환 변동치예요. 네, 처음에는 뭐 주가, 금리 이런 거를 집값을 결정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집값을 결정하는 게 경기라는 거죠. 예. 뭐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가 좋아지고 제가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집 살 돈이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나쁘면 일자리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임금도 안 오르면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제일 중요하더라.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중요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경기가 이제서야 순환 변동치 후에 보면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그게 작년 10월이 정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72년부터 좋아졌다 나빠졌다 11번 순환을 거쳤는데요. 한 번 떨어지면 이게 평균 19개월 떨어졌습니다. 사이클이 짧지 예, 않네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뭐 20개월이 이 안팎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의 경우는 교수님 예측대로라면은 한국은행이 빠르면 연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집값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뭐 주식도 그렇고 집값도 그러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 집값 올라야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경기가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져 버리면 주가도 못 오르고 집값도 못 오르는 것이죠. 올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데는 반토막 나는 것도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올해 전망 어떻게 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아직도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얼마나 가대평가됐느냐 그걸 물가 가지고 소득 가지고 렌트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죠.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중간가구 소득 기준으로 할 때 2021년 말에 19배였다가요. 작년 9월에 17.7배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중간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 있는 중간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18년, 19년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게 2008년 이후로 장기 평균 12배였거든요. 12배. 저는 거기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분모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든지 분자에 있는 소득이 올라가야 되죠. 소득이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12배에 접근해 갈 텐데요. 그런데 소득 증가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그 평균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월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그 PRR이라고 이런 지표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평가해 봐도 뭐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집값 한 20%,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38% 정도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더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간은 경기가 앞으로 2년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최소한 2년 이전에는 이게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는 돌아서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어떤 세부 계획을 세우는 세부 전략을 세우는 거는 시청자님의 개인의 몫인데 큰 그림은 우리가 알고 가야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재테크 이렇게 해라, 자산 관리 이렇게 해라,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축해라,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 순환 국면에 따르면 지금 뭐 금리가 떨어졌지만 채권 금리가 떨어졌지만 앞으로 더 떨어지니까 채권 비중 좀 늘리셔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뭐 주식 비중을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2,300 갔다가 좀 조정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평가돼 있거든요. 올해는 저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는 시기다. 우리 가계 자산, 금융 자산 주식 비중이 2021년 말에 23%까지 갔거든요. 물론 여기 주식 비중에는 직격 투자, 그다음에 펀드 간접 투자까지 들어 있는데요. 근데 작년 9월 보니까 20%로 줄어들었어요. 아마 10월 연말 통계, 12월 통계가 나오면 한 19%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주가가 저평가에 들었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주식비 23% 갈 때 동학개미운동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시장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로버트 실러 교수 뭐 서평도 어디서 출판사에서 써달라고 네. 예, 그분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아주 그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금융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금융민주주의요. 예, 금융민주주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금융에 대한 충분한 정보 지식을 좀 알아가지고요. 누군가가 잘 제공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걸 예, 그런 걸 금융민주주의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저는 올해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주시장에서 금융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예, 좋은 시대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올해 뭐 경기 침체다, 네. 뭐 아래 공포, 뒤에 공포 이런 게 많이 나올 텐데 이미 주식시장은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반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현재 경기 지표를 보지 말고 미래 경제 지표를 찾아보자. 예, 그러면 미래 주가가 예, 보일 것이고 금융으로 특히 주식시장이 저는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쭉 말씀 들어보니까 부동산을 제외하고 채권에도 기회가 있고 주식에도 기회가 있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돈을 벌기 좋은 한 해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뭐 나중에 다시 오르긴 오를 텐데요. 예, 그런데 사이클상으로 채권 먼저 투자 시기였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 투자 시기고 뭐 주가가 이제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면 나중에 집값도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최소한 그게 1년 이내는 집값이 오르는 시기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영익 교수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너무 바쁘시지만 또 제가 졸라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열심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